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러시아의 풍자 작가로 불리는 미하일 조셴코와 그의 단편집 감상소설을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미하일 조셴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석인 독자들은 내가 웃기려고 글을 쓴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웃기려고 글을 쓴 적이 없다라고요. 그 시대의 인물과 시대상을 풍자하고 유머와 아이러니로 독자들의 배를 움켜쥐게 했던 조셴코는 정작 이렇게 자신의 작품들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의 인생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하일 조셴코는 189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생합니다. 조셴코는 7남매로 대가족이었고 우애 깊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성장합니다.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폴타바 지방의 귀족 출신 화가였습니다. 그 유명한 이동 전람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죠. 니바 잡지에 사파를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러시아 귀족 출신으로 결혼 전에는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카페이카라는 잡지에 단편들을 발표하기도 한 작가였습니다. 조셴코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역사와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8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글들을 많이 읽고 따라 쓰기도 했습니다. 조셴코는 귀족 가문의 양육 방식대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1908년 조셴코가 14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하여 어머니가 홀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조셴코는 김나지움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폭넓은 세계관과 학문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조셴코의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선생들과 자주 언쟁을 벌이기도 했죠. 제적당할 뻔한 적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유력 인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제적을 면했습니다. 1913년 조셴코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페테르부르크 대학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1914년 수업료 미납으로 1학년도 채 못 마치고 제적당하게 되죠. 조셴코는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여름 내내 카프카스 철도에서 검표원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 복학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조셴코는 파블로프 군사학교 장교 단기 양성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장교로 임용되어 전선에 투입되죠. 19살의 소위가 되어 전선에서 싸운 것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성 스타니슬라프 훈장과 성 안나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20살 때에는 5개의 훈장 수혜자가 되어 진급을 계속하게 되죠. 조셴코는 이런 업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연속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요. 하지만 조셴코는 전쟁 중에도 단편과 소품을 쓰고 일기를 집필했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 독일군이 살포한 가스해연 중독으로 심장병이 발발하여 징집이 해제됩니다. 조셴코는 전쟁의 상흔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나의 내부를 마비시켰다. 나는 영원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요. 조셴코는 군대에서 나온 후 피테르부르크로 귀환하고 이때 미래의 아내 베라 깨르비츠카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내전이 시작되죠. 조셴코는 우체국 등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1919년 1월 말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했던 조셴코는 적군에 지원 입대하지만 4월 심장병이 재발하여 다시 제대하게 됩니다. 1919년 제대한 조셴코는 형사, 재화공, 전화교환수, 토끼 사육원, 양계지도원, 사냥꾼, 과수원 노동자 등 12개 직업을 전전하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조셴코는 고리키가 설립한 세계문학 출판사의 창작 스튜디오에서 문학 수업을 시작하고 그린, 구밀요프, 만델시담 등의 작가들과 친교를 맺게 되죠. 사진은 고리키가 설립한 세계문학 출판사 건물입니다. 1920년 조셴코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조셴코는 깨르비츠카야와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1921년 외동아들인 발레리가 출생하죠. 조셴코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고 무조건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조셴코의 아들 발레리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1950년대에 잡지들의 작품들을 발표하였고 제트키즈, 극장의 레닌그라드 출판사 직원으로도 일하기도 합니다.
조시엔코는 아내 베라 깨르비츠카야와 41년을 함께 살았으며 그녀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죠. 그러나 조시엔코는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비우곤 했으며 깨르비츠카야의 인생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여인들과 자주 연문을 뿌렸다고 하죠. 베라 깨르비츠카야는 나중에 그이와 나는 평생을 살았다. 41년을.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그건 모르겠다라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1921년 2월 조시엔코는 문학단체 세라피온 형제들을 결성하였습니다. 세라피온 형제들은 1921년 2월 1일 페트로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결성된 젊은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독일 낭만주의 작가 호프만의 작품집 세라피온 형제들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죠. 처음에는 세라피온 형제들 단체가 예술의 집에서 공부했던 예브게니 자미아찐, 빅토르 슈콜롭스키의 제자들로 구성되었다가 이후 이 작가들은 꼬르네이 추콥스키, 니콜라이 구밀요프, 보리스 에이헨바움의 지도하에 있는 문학 스튜디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은 러시아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꼬르네이 추콥스키입니다. 문학 창작 스튜디오 시절 조시엔코에 대해 추콥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슬퍼 보이는 사람이 놀랍도록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경이로운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요. 조시엔코는 1922년부터 여러 단편들과 소품들을 쓰고 발표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단행본 나자르 일리치 시네브르호프 씨의 이야기가 출판되기도 합니다. 1923년에는 훗날 감상소설에 수록된 암염소를 비롯하여 많은 소품들과 단편들이 발표되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조시엔코는 1924년부터 29년까지 활발히 활동하면서 작가로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1924년 단편들을 모은 단행본 귀족 부인이 출간되고 1927년에는 감상소설의 초판이 출간되는 등 작가로서 성공도 거두게 되죠. 사진은 1928년의 조시엔코입니다. 1930년에는 4권짜리 선집이 출간되고 1931년에는 5권짜리 선집이 출간됩니다. 구시대 지식인의 몰락을 다룬 미셸 시나긴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1932년에 조시엔코는 소설 되찾은 젊음을 위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프로이트, 파블로프의 저작들을 비롯하여 생리학, 심리학, 의학 관련 서적을 연구하였죠. 그리고 1933년 되찾은 젊음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리가의 망명문학 서클에서도 출간되죠. 1936년 조시엔코는 자전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하늘색 책을 출간합니다. 이때 고리키가 사망하여 그를 추모한 글 큰 슬픔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사진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고 있는 조시엔코입니다. 1938년 조시엔코는 소비에트 작가동맹 레닌그라드 지부 간부의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1939년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노동의 붉은 기치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1941년에는 레닌 이야기를 출간하는데 레닌의 삶을 중립적으로 그려냈죠. 1940년의 조시엔코입니다. 조시엔코는 1941년 6월 독소전쟁이 시작되자 소련 침공에 관해 반파시즘적 에세이들을 발표합니다. 조시엔코는 전쟁을 피해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로 피난하게 되죠. 1942년 조시엔코는 알마티에서 모스필름 영화사를 위해 작업하면서 자기 분석적 소설 해뜨기 전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1943년 조시엔코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화분과의 초청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풍자 잡지 크라카질, 즉 악어의 책임 편집자 직책을 제안받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악어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게 되죠. 해뜨기 전의 연재도 완료됩니다. 그런데 해뜨기 전에 단행본 출간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시엔코는 스탈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죠. 중앙위원회 조직국은 해뜨기 전을 정치적으로 해롭고 반예술적 작품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관제 비평가들이 조시엔코에게 해로운 프로이트파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작가동맹 확대 회의도 해뜨기 전을 인민의 이익에 반하는 작품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되자 조시엔코는 풍자잡지 악어의 편집위원회에서도 제명당하게 되죠.
그리고 1944년 1월 당 기관지 볼셰비키가 조셴코의 오류를 비판하는 독자들의 편지 해로운 한 소설에 대하여를 게재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셴코는 거의 술주정꾼, 사기꾼, 방탕한 사람에 대해서 쓴다. 이것은 우리 독자들의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는 행위이다. 조셴코는 소설에서 우리 인민을 비방하고 세태를 왜곡하고 극도의 혐오감을 야기하는 내용에만 탐닉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야비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선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레닌그라드 당서기 즈다노프가 선전선동부 서기 마흐노프를 움직여서 조작된 4명의 독자들의 편지를 당 기관지 볼셰비키에 게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2월 소비에트 작가동맹 의장 찌호노프가 해뜨기전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해 7월 KGB의 레닌그라드 집으로 조셴코는 소환되어 해뜨기전과 관련된 30개의 질문에 답하게 되죠. 이후 조셴코는 단편과 에세이들을 썼지만 신문과 잡지들이 게재를 거부하자 조셴코 가족은 극도의 불안과 가난을 겪으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조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던 중 조셴코는 1945년 어린이 잡지 무르질가의 원숭이의 모험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은 동물원을 탈출한 원숭이가 도시에 나와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 것입니다. 원숭이와 주변 인물들이 만드는 유쾌하고 희극적인 소동들로 구성되며 희극적인 목적을 위해 많은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이 우스꽝스럽고 엉뚱하게 묘사되죠. 책 표지는 1990년에 출간된 원숭이의 모험입니다. 조셴코는 이때만 해도 이 작품이 나중에 그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는 희극 도천 가방을 초연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공로 메달도 받게 되죠. 1946년 7월에 문학잡지 별에 원숭이의 모험이 게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닌그라드 당서기 즈다노프는 조셴코와 그의 동화 원숭이의 모험을 비판합니다. 그러자 스탈린이 작가는 어떻소 어떤 동물리에 속하는 것이오 라며 조셴코를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즈다노프를 거듭니다. 스탈린은 원숭이의 모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공허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요. 그것은 이성과 감성에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술 취한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요. 광대노름 같은 이야기지요. 라고 비난합니다. 이후 1946년 8월 14일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문에서 조셴코는 이질적, 반소비에트적, 비소비에트적, 속물적, 무사상적, 비정치적, 부르주아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조셴코는 스탈린에게 탄원서를 발송하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작가 동맹에서 제명되죠. 사진은 1946년 이후 관제 언론과 당으로부터 주 공격 대상이 되었던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와 미하일 조셴코입니다. 조셴코는 식량 배급표 발급이 중단되고 출판사, 잡지, 극장은 계약을 파기하면서 선근 반환을 요청합니다. 극빈에 빠진 조셴코는 물건을 팔아 연명하고 구두방에서 일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후 1947년부터 52년까지 조셴코는 생계를 위해 주로 번역에 종사하지만 번역자의 이름도 없이 출간되는 서름을 겪습니다. 아내는 에르미타슈 박물관 해설사와 타이피스트로 일하면서 생계를 돕게 되죠. 조셴코는 이 와중에도 단편들과 희곡들을 썼지만 대부분이 출판되지 않습니다. 연극 공연도 수렴되지 않죠. 설상가상으로 1953년 1월 문학재단이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하게 되자 상황은 조금 변합니다. 4월 작가동맹 지도부의 권유로 복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7월에 작가동맹에 가입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복권의 형식이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것은 조셴코의 이전 작품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셴코는 번역에 종사하며 몇몇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1954년 5월 조셴코는 작가의 집에서 영국 대학생 방문단과 행사를 하는 중에 잡지 별과 레닌그라드에 대한 중앙위원회 결정의 부당함을 역설합니다. 이 때문에 조셴코는 중앙으로부터 다시 비판을 받고 출판과 라디오 출연 기회를 봉쇄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인지 조셴코는 건강이 악화되어 12월에 소치 휴양소로 유항을 하게 되죠. 1955년 1월 조셴코는 레닌그라드로 다시 귀환합니다. 작가동맹 레닌그라드 지부에 연금 지불을 요청하죠.
1956년 3월 추콥스키, 이바노프, 까베린 등 여러 작가들이 조셴코의 복권을 요구하는 편지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발송합니다. 사진은 코르네이 추콥스키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중단편 선집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957년 조셴코는 질병과 의욕상실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작가 페지는 그의 저서 작가 예술 시대에서 조셴코가 러시아 문학에 공헌한 바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조셴코는 잠시 활동을 재개하기도 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추콥스키 등은 조셴코의 연금 수령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게 되죠. 다음 편지는 조셴코가 추콥스키에게 쓴 감사의 편지입니다. 당신의 다정한 편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작가동맹을 방문해 모두가 나의 연금 문제에 대해 알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연금에 대해서 이토록 기뻐하다니 내 인생이 정말 구질구질하다는 슬픈 생각이 듭니다. 이 연금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뇌에서 나를 보호하고 내게 직업적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겁박을 당했습니다. 겁먹은 영혼의 작가, 이것은 자격 상실을 의미합니다. 문학에 대한 지난날의 열정을 이제 나는 느끼지 못합니다. 늙었지요. 당신의 젊음과 열정에 부럽습니다. 추콥스키에게 쓴 마지막 편지. 조셴코는 1958년에 모스크바를 여행하기도 하고 3월에는 고리키 추모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로 귀환하죠. 그러나 5월 니코틴 중독과 가벼운 뇌혈관 발작을 일으켜서 언어 장애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7월 2일 연금 지불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7월 7일에 처음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죠. 그러나 7월 8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7월 22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조셴코는 아내 베라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Как странно, Верочка, как странно, как же нелепая жизнь. 해석하면 정말 이상해, 베러치카, 정말 이상해. 나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입니다. 후회와 회한이 깃든 그의 고백입니다. 사진은 세스트로 레츠코의 도서관 옆 조셴코 동상입니다. 조셴코의 장례식은 7월 24일 마야콥스키 작가의 집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세스트로 레츠코 공동묘지에 안장되죠. 세스트로 레츠코 공동묘지에 있는 조셴코의 묘입니다. 사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조셴코 박물관입니다. 조셴코가 1954년부터 58년까지 거주했던 아파트를 박물관으로 만든 것이죠. 모든 것을 당시 그대로 재현한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조셴코의 침대와 의복, 신발, 지팡이가 보입니다. 조셴코의 부모 사진과 다른 사진들 그리고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셴코의 서재에 있는 115개의 전시물이 모두 조셴코가 소유했던 진품들입니다. 조셴코의 안경, 타자기, 의자, 전화기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서재에 앉아있는 조셴코의 사진을 보면 현재의 보존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조셴코에 대해서는 사색이 깃든 슬퍼 보이는 용모에 불안으로 괴로워했고 감성적이면서도 신경질적이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되찾은 젊음, 하늘색 책, 해 뜨기 전은 자기 자신의 정신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작품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작품집 감상소설을 살펴볼까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20년대 과도기의 소련 사회입니다. 러시아는 1917년부터 23년까지 내전을 겪었고 제1차 소련 핀란드 전쟁을 1918년부터 20년까지 치렀으며 1920년부터 21년까지 우크라이나 서부와 벨라루시가 폴란드에 편입됩니다. 또한 1921년부터 시작되어 22년까지 지속된 볼가강 유역의 기근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에서는 혁명과 내전, 기근으로 붕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신경제정책, 즉 네프를 1921년부터 28년까지 실시합니다. 일부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품들의 판매와 개인적 상업활동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
1920년대 말부터는 정치 사회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혁명을 완료하고 사회혁명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회혁명이란 인간의 의식을 포함한 사회, 문화, 교육 등 인간의 사회적 삶을 총체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인간과 삶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핵심 내용이었죠. 정치적으로는 1929년 스탈린이 반대파를 물리치고 대숙청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대표적 문학단체는 노동자 문학의 헤게모니를 선언한 라프, 즉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이었습니다. 대표자들은 알렉산드르 파제예프, 드미트리 프루마노프, 유리 니베진스키 등이었죠. 이들은 문학이 사회혁명을 완성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작가들은 안정적인 작품 활동과 출판, 개인적 삶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거나 인민의 적으로 몰려 작품 출판이 어려웠고 작품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서구에서는 1920년대를 광란의 20년대, 포효하는 20년대, 즉 로링 트웨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919년에 설립되어 1946년까지 존속했던 국제연맹이 활동하던 시기였죠. 또한 1919년에 발발한 터키 독립전쟁이 192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도 1928년에 발발하여 1929년에 종전되죠. 미국에서는 금주령이 1919년에 발표되어 1933년까지 지속되는 엄혹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1920년에는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1928년에는 국제 석유 카르텔이 결성되어 7개의 대규모 석유 회사들인 소위 7자매가 국제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석유 가격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또한 1929년에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죠. 문화적으로는 유성영화가 1922년에 등장하였고 미국에서는 1921년 찰리 채플린이 영화 키드가 개봉되죠. 소련에서는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기법으로 유명한 전함 포텐킨이 1925년 개봉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은 그 유명한 오데사의 계단 장면입니다. 또한 1923년에는 월트 디즈니사와 1924년에는 메트로 골든 메이어사가 설립되어 영화계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합니다. 건축에서는 표현주의, 구조주의, 합리주의가 유행하게 되죠. 소련에서는 1924년 붉은 광장에 레닌묘가 조성됩니다. 패션계에서는 1926년 코코 샤넬이 검은색 작은 원피스를 디자인하여 새 바람을 일으켰으며 1927년에는 엘자 스키아파넬리가 검은 원피스를 내놓아 대유행을 시켰습니다. 엘자 스키아파넬리는 프레타포르테의 창시자들 중 한 명이죠. 그리고 1921년에는 향수 샤넬 넘버 5가 개발되어 향수 업계에서도 새바람이 불게 됩니다. 1920년대 음악에서는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가 발표됩니다.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도 인기를 누리죠. 또한 루이 암스트롱의 재즈 음악이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재즈의 시대란 용어는 피츠제랄드의 소설 재즈 시대의 이야기들에서 용어를 빌린 것이죠. 서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이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 즉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그의 작품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서문에서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라는 거트루드 스타인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죠. 서구에서는 이 시기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1922년에 발표되고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1928년에서 29년까지 발표되어 인기를 끕니다. 이런 경향들이 1920년대 세계적 분위기였다면 1920년대 러시아 문학은 모더니즘 경향이 우세하고 시가 주류를 이루었던 은세기가 종결되는 시기였습니다. 보통 러시아 문학의 은세기라고 불리는 시기는 1880년대부터 1921년까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시가 다시 소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시기이죠. 20세기 유토피아 문학의 효시라고 불리는 예브게니 자마진의 우리들이 1920년에 발표되죠. 그리고 미하일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이 1925년에 발표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미하일 조셴코의 감상소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1927년에 발표된 감상소설 서문에서 조셴코는 이렇게 밝힙니다. 이 감상소설은 신경제 정책과 혁명이 절정일 때 썼다. 물론 독자들은 진실한 혁명적 내용, 거대한 주제, 지구적 과업과 영적 페이소스, 한마디로 충만하고 고상한 이념을 작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작가는 부유하지도 않은 독자들이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가는 마음속 깊이 아픔을 느끼며 이 감상소설집에는 영웅적인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바이다. 특별히 이 소설집은 별로 잘나지 못한 작은 사람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것이다. 이런 변변찮은 주제를 택했다고 해서 작가를 욕하지 마시기 바란다. 어쩌면 작가의 성격이 변변찮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꼴렌코로프. 서문을 보면 조셴코는 가상의 작가 꼴렌코로프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감상소설집에는 영웅적인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바이다라며 특별히 이 소설집은 별로 잘나지 못한 작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죠. 이렇듯 조셴코는 무엇보다도 20세기 소련 사회의 작은 인간들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제2판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고 우리는 꼴렌코로프가 감상소설의 진짜 작가임을 알린다. 그의 간단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꼴렌코로프는 꼴렌코로바의 친동생이다. 꼴렌코로바는 소설 사람들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과 함께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꼴렌코로프는 1882년 또르조크시 여성복 재단사의 소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젊은 시절 그는 목동이었고 그 후에 극장에서 연기했다. 그리고 드디어 인생의 꿈이 실현되어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 꼴렌코로프는 동반 작가 우익에 속해 있으며 개조되는 중이다. 조만간 그는 자연파 작가들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감상소설은 조셴코의 지도하에 집필되었다. 조셴코는 문학서클을 이끌고 있으며 명성이 자자한 우리의 작가는 약 5년간 그곳에서 활동했다라고요. 꼴렌코로프의 가족관계까지 밝히면서 조셴코는 자신은 문학서클을 이끌고 있고 꼴렌코로프가 5년 정도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상소설을 독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3, 4판까지 찍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가는 꼴렌코로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판 서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끊임없는 질문 때문에 이 책에서 작가 조셴코의 역할은 주로 맞춤법의 오류를 교정하고 이데올로기를 바로잡는 것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된 작업은 작가 꼴렌코로프의 몫이다. 이 사실을 밝히면서 몇몇 감상적 어조, 불평,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념적 동요는 문학서클의 책임자, 즉 조셴코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작가와 이 소설의 등장인물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4판 서문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경쇠약, 이념적 동요, 큰 모순과 멜랑콜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발탁된 책임자인 꼴렌코로프의 몫으로 돌려야 했다. 작가 자신, 즉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아들이자 형제인 조셴코는 오래전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였다. 현재 그에게는 모순이 없다. 이후에도 참된 마음의 안정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유들 때문일 것이다. 이 이유들에 대해서는 작가는 나중에 어떻게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의 작가에게 주먹을 쳐들기 전에 이 복잡한 정황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훌륭한 비평가들에게 간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셴코는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비난의 화살들은 이질적, 반소비에트적, 비소비에트적, 속물적, 무사상적, 비정치적, 부르주아적이라는 말들을 이미 이때부터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문들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감상소설의 주인공들은 조셴코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고리키의 작품 어머니 등에 등장하는 영웅적, 투사적, 헌신적이거나 고통을 감내하고 앞으로 돌진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어리석거나 무능하고 동시에 속물적이며 때론 파렴치한 인간들이죠. 비루하고 빈곤한 그들의 삶에는 희망이 있더라도 자잘하고 부조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현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1920년대 소련의 거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나 조셴코가 만났을 법한 현실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새로운 혁명 정부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인물들이 아니었죠. 새 사회에서는 필요치 않은 직업, 즉 정서하는 사람이라든가 무도회 전문 피아니스트, 몰락한 귀족, 새로운 이념에 적응하지 못한 지식인들, 사회주의 혁명에 복무하지 못하는 관리 등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의 작은 인간들의 유형이었죠. 그럼 몇몇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폴론과 타마라라는 단편에서 아폴론 세메노비치 베레벤추크는 프리랜서 예술가, 즉 무도의 전문 피아니스트입니다. 삶에 대한 절망으로 자살한 의사조수 표도르 베르벤추크와 동성이라고 나오죠. 타마라는 18세에 아폴론을 만난 여인입니다. 미인 이상의 여인으로 묘사되죠. 고상하고 둥글둥글한 몸매, 유영하는 듯한 걸음걸이, 상냥한 젊음의 매력이 있었으며 길거리나 사교 모임에서 남자들은 흰빵, 둥근 파이 혹은 동그란 빵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상인협회 클럽의 무도회였습니다. 세계대전 초기였던 1917년이었죠.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타마라는 아폴론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난 처녀의 뜨거운 열정으로 아폴론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지는 않을래요. 이 사람이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명예가 발 앞에 쌓이면 그때 내 스스로 시집갈게요 라고요. 불확실한 아폴론의 능력과 미래가 둘의 결합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아폴로는 현역 군인으로 입대하였다가 4년 후에 귀환하게 됩니다. 아폴로는 브레타 등에 구멍이 난 낡은 군복, 군화, 국방색 천으로 된 통바지 때문에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묘사되죠. 이때는 이미 무도의 피아니스트가 불필요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폴론에 비해서 마에스트로 솔로몬 벨링키는 현대의 예술가로 혼성곡을 연주하고 다양한 아메리카의 춤곡들도 연주한다고 나오죠. 그러나 아폴론에게는 재앙은 없었고 단순한 보통의 삶이 있었다. 1000명 중 2명만이 사람답게 살고 나머지는 살아남기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라고 서술되었듯이 생존을 위한 삶이 이어집니다. 타마라를 다시 만나게 된 아폴로는 또다시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타마라는 나도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의 아내가 되진 않을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그의 청혼을 거절하죠. 아폴로는 인생을 필요한 대로 살지도 못했고 일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면서 결혼한 타마라를 찾아갔지만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죠. 그 후 공동묘지에서 비정규 사역군으로 일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아폴로는 9월 19일, 타마라는 9월 17일에 사망하지만 이틀 먼저 사망한 타마라에 대해서 아폴로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이란 단편의 주인공은 이반 이바노비치 벨라코피토프입니다. 그는 부유한 귀족 출신이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으며 물질적 압박이 무엇인지 몰랐던 이반 벨라코피토프는 돈에 대해 무관심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서적을 읽고 자신의 막대한 재산에 대해 혐오하는 태도까지 갖게 되죠. 그는 모든 재산을 거부하고 여러 기관과 헐벗은 개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거나 헐값으로 넘겨버리고 도시에 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시를 써서 시집을 내죠. 그러다가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은 어떤 대학생에게 담비 모피 외투를 선물한 후 비밀 감시원이 따라붙게 됩니다. 이반 벨로코피토프는 계속 비밀경찰에게 자신이 추적받는다고 생각하여 나머지 재산도 급히 처분하고 외국으로 떠나버리죠. 그것이 1910년 9월의 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러시아 발레리나와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그의 외국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책을 집필하였다고 나오죠. 그러다가 이반 벨로코피토프는 러시아로 귀환을 결정합니다. 러시아로 귀환한 이반 벨로코피토프는 너무나 변한 러시아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친척들이나 지인들은 대부분 사망하였거나 정치적 이민자가 되어 떠났기에 그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죠. 고등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스페인어 실력과 어느 정도의 라틴어 실력을 갖춘 이반 벨로코피토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정은 달랐습니다. 러시아로 귀환한 직후에 의기양양했던 이반 벨로코피토프의 정서는 말없는 슬픔과 무기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불가사의한 삶 앞에서 경악했죠. 삶이란 지상에서의 존재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 같았다라고 서술됩니다. 그는 죽음과 같은 슬픔 속에서 문제는 바로 삶의 지속이라고 느끼며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단을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차례로 상기한 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서글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반 벨로코피토프는 우연히 만난 친구 덕분에 겨우 인민복지소비조합에 취직하게 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가 번 돈으로 석유 골로를 사던 날은 완전한 승리의 날로까지 묘사가 되죠. 그리고 이반 벨로코피토프는 가장이, 즉 타산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하는 상점에서 비누나 양초 등 자잘한 물건들을 가방에 수저넣고 슬쩍하는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죠. 그런데 경비대에 걸려서 결국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가난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 이반 벨로코피토프의 아내는 이웃 남자 예고르 야르킨과 바람이 나서 그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집을 나간 아내에 대해 이반 벨로코피토프는 특별히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반의 삶에 극도로 나빠진 지금 그런 여자를 계속 부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더구나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하루 종일 뛰고 나면 2인분을 먹어치웠다라고 서술됩니다. 아내의 가출도 감당할 수 없는 이반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반 벨로코피토프는 이후에 집을 나가 밖을 떠돌며 불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반은 이웃 남자를 찾아가 그를 죽이려고 결심하지만 결국 그 또한 포기하고 주인 여자가 차려주는 수프도 거절한 채 다시 집을 나가버리죠. 그 후 이반은 도시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죽은 후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이기를 싫어하는 짐승처럼 이반 이바노비치는 도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서술됩니다. 그의 아내는 이웃 남자의 아들을 낳았고 그녀의 남편이 된 이웃 남자는 이반의 석유 골로와 살림살이를 가져온 것이 미안했는지 석유 골로값 11루블을 금화로 고아원에 기부했다는 말로 단편이 끝납니다. 무서운 밤의 주인공 보리스 이바노비치 코토피에프도 역시 작은 인간입니다. 오케스트라의 트라이앵글 연주자이죠. 보리스는 정서 선생이었던 이반 세메노비치가 직업을 잃었듯이 자신의 직업도 전자악기가 발명되면 없어질 것이라는 극단적 비관주의와 과대망상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느 무서운 밤에 그는 알 수 없는 아픔으로 종루까지 올라가 종소리를 울립니다. 그런 소동의 장본인이 되어 벌금 25루블을 선고받지만 결국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트라이앵글 연주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편 꾀꼬리는 무엇을 노래할까의 주인공 빌링기는 혁명과 내전으로 산전수전 다 겪고 젊고 아름다운 약혼녀를 얻게 됩니다. 그는 장모로부터 서랍장을 결혼 선물로 받고 싶어 했지만 장모는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서랍장 하나 때문에 파혼하고 엉뚱한 여자와 결혼하여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나약하고 속물적인 인간을 대변하는 작은 인간의 한 유형을 대표합니다. 암염소의 자베시킨도 이런 속물적이고 나약한 작은 인간입니다. 자베시킨은 직장으로부터 정리해고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불안해하며 살아가던 중에 길을 가다가 암염소가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숙하러 들어가죠. 암염소가 탐이 난 자베시킨은 암염소의 주인이 하숙집 여주인인 줄 착각하고 못생기고 나이 많은 하숙집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원하여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암염소가 하숙집 여주인 것이 아니라 하숙인의 것으로 밝혀지죠. 자베시킨이 암염소 때문에 자신과 결혼하려 했다는 사실을 간파한 하숙집 여주인은 파혼을 선언하죠. 자베시킨은 그렇게 하숙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지혜라는 단편에서는 이반 알렉세이비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반 알렉세이비치는 오랫동안 두문불출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지혜를 발견했다며 잊었던 친구들을 초대하고 만찬을 준비합니다. 성대하고 융숭한 식탁이 준비되지만 이반 알렉세이비치는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죠.
친구들과 지인들은 시간이 되자 속속들이 그의 집에 도착하지만 이반 알렉세이비치의 죽음을 알고는 음식을 조금 맛보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반 알렉세이비치는 자신이 준비한 만찬이 자신을 추도하는 추도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삶과 죽음에 대한 조셴코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감상소설의 몇 개 단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하일 조셴코의 감상소설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다양한 유형의 작은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작은 인간은 하급관리, 실직자, 소상인, 농노 등 소위 모욕받고 학대받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 사회에서는 이런 작은 인간들의 유형이 러시아 혁명 이후 몰락한 귀족, 새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지식인과 관료, 사회주의 혁명에 복무하지 못하는 예술인과 작가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상소설에서 이런 작은 인간들의 삶에 주목한 조셴코도 구소련 사회에서 자신을 겁먹은 영혼의 작가라고 말했지요. 구소련 사회에서 작가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그의 삶이 안타깝게 와닿습니다. 오늘은 미하일 조셴코의 삶과 1920년대 러시아 상황과 세계적 흐름, 그리고 단편집, 감상소설의 몇 개의 작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